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붙을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또 그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말 이틀 사이에 비트코인이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외신 평가가 나왔고요. 일부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은 마진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증시부터 비트코인까지 전반적인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매월 그 주초에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시장의 관심 지수로 보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식이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밖에 소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가장 관심이 비트코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2일부터 바이든 정부가 첫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것이 기후환경 변화거든요.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관심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뉴욕에서 술집 영업시간이 12시 사실상 재개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선 수건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뉴욕이 색깔로 보면 지금 옐로우 택시 해가지고 노란색인데요. 아마 작년에 그 뉴욕을 떠나갈 때 연인이 떠나갈 때 다시 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노란선 수건이라는 이런 것이 되는데요. 네. 다시 술집의 영업에서 이렇게 재개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럴 때 떠나갈 때 그런 노란선 수건을 흔들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약속은 지키지 않았냐 하는 이런 쪽에서 노란 선수권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 주말에 사실 뉴욕 증시 우리 캐서분께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경기 회복 기대로 그 다우존스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가 오르긴 했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국채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드리면 뉴욕 영업, 술집 영업 마침내 재개되죠. 여기 이제 3대 지수별로 상승폭이 나오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측면, 이 측면에서 경기 회복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이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경기 회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에서 보면 아무래도 금융주의 실적이 아주 많이 개선되거든요. 네. 대부분 다 지난주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대부분 굵직굵직하게 발표됐죠. 이번 주부터는 제조업들인데요. 제조업은 금융주보다는 수익 개선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코스트가 1, 4분기에 많이 올라갔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원자재 실제 가능성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원자재 가격 그런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좀 금융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이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 문제는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첫 그렇게 환율 보고서 발표됐는데요. 그렇죠. 내용이 좀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정부의 환율 보고서가 트럼프의 구미에 맞게 시기라든가 내용이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정했던 때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우리도 환율과 관련해서 시청자분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상세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내일 중국의 인민은행에 이렇게 회의, 우리 입장에서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요 직전에 오늘 정도에 발표하지 않겠느냐,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늦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중계 1,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1, 4분기 성장이 18.3%로 나왔죠. 통계가 작성일은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이니까 기재 효과 때문에 18.3%입니다는 전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0.6%, 미국으로 본다면 에스터리크 4 하면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마 분기별 성장률은 또 이 또한 최고치가 아니라 최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오늘 그 시간 있으면 이 문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일 정도의 인민은행에서 회의가 직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어떤 그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는가 하면 다른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서 똑같은 성장률 가지고 최고치, 최저치로 나오는데요. 네. 요거는 내일 그 각국의 성장률의 공식적인 통계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참고적으로 중국 같은 전년 동기비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통일시켜 보면 중국 경제 실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벌써 47년 만에 1분기 성장률을 놓고 미국이 앞선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관심이 됐던 것이 비트코인의 프레시 크래시, 가격 네. 폭락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일부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도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에서 리버스 상품도 있습니다는 일부 사실 이렇게 포지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이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빌황의 아케골스 마진콜 사태가 발생한 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새 20% 폭락하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해서 이번 주에도 이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님?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인 게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외형상으로 보면 3월 말에 1.74에서 1.75 정도 그랬었죠. 근데 16일 지난 주말에 1.58로 한 2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시청자분도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지금 미국 경제 이달 말에 1, 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올 거로 봅니다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 경제 골디락스다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좋습니다. 정책적 요인에서는 1조 9천억의 그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2조 2천억 정도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발표하고 빠르면 이번 주에 다시 같은 규모로 사회 인프라, 교육 인프라의 이렇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발표될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을 본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네.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냐 하면 이거는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그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다. 그래서 이때의 그 전후에서 일본의 그 와다나베 부인을 비롯해서 일본에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의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봉급 송금을 하기 때문에 3월 말 이렇게 전과 그 이후에는 엔화 가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변화가 있다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사실 일본대로 송금하니까 네. 엔화로 송금하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회계연도 결산을 전에는 엔화가 강세가 붙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엔화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되는 거죠. 지금 엔달러 환율이 110엔 정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소폭이나마 상승, 즉 엔화가 약세되는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팔매에 따라서 일본이 매입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팔아서 지금 세계 최대의 국채 이렇게 보유국이 미국 국채 보유국이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계연도 결산 전에 최대로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이런 일본이 엔화 동그라 송금하기에서 파는 과정에서 네. 미국의 국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국채 금리가 1.74, 1.75 올라갔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회계연도가 끝나면 4월 1일부터 시작하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화를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수요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1.74에서 1.58로 떨어지는 네.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보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채 금리가 근본적으로 안정이 된 거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계절적 시기적 요인입니다. 통상적으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는 미국의 국채가 되돌림 현상이 되느냐, 이 또한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에 네. 굉장히 주목해서 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인을 갖지 않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됐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시청자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경기 좋죠. 그럼 국채 금리 올라가야죠. 1조 9천억 경기 부양책 해이죠. 그 다음에 토탈리 4조 정도 인프레 초대형 나오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세계전도와 관련된 계절적 요인이 끝나면 네. 정상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미국의 그 테슬라라든가 니콜라라든가 최근에 쿠팡이라든가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소위 성장주라 표시하는, 저는 뭐 성장주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는 실적에 비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한국의 서학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주식과 관련돼서 자, 국채 금리가 어떤 요인으로 네. 작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락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주말 사이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환율 보고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네. 거죠. 또 외국인 유출입과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년 4월 달과 10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환율 보고서, 이 내용이 항상 언론에 탑을 장식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정부 때는 시기도 안 지켰고 또 기준도 물론 트럼프 정부가 설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는 저 미국이 기준도 설정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환율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사실은 이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시기라든가 기준은 지키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요인은 바로 지금의 환율 보고서에서 각국의 지위, 예를 들어서 환율 심층 대상국, 환율 관찰 대상국 이 지위를 이렇게 맞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2015년 내용입니다. 2015년에 소위 베넷 해치 카퍼, BHC가 베넷 해치 카퍼의 미 의회의 의원들의 이렇게 이니셜입니다. 네. 이 근거로 보면 다들 아시죠?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이건 상무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과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과는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매뉴얼 6에 의해서 국제수지 매뉴얼 6에 의해서 서로 통일되게끔 돼 있습니다는 사실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베이스 기준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되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적자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흑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2% 이상, 그 다음에 연간 환율 견입 비용이 GDP 대비해서 2% 상회하느냐 아니냐, 상회하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는 심층국이고 과거에 환율 조작국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관찰국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발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켰습니다. 4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시기는 잘 지키고 있고 원칙은 다소 좀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원칙을 흐트러뜨리냐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일단 발표 내용으로 보면 환율 조작에 해당되는 환율 심층 대상국은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은 충족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심층 대상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의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는 이런 걸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 관찰국인데요. 이번에 관찰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개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충족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것이 심층 대상국 조작국에 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향후에 반도체 굵기와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여러 가지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보고서였던 만큼 이번 환율 보고서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발표 이후에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기는 지켰습니다는 네. 역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의지와 목표가 반영된 보고서다. 네.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바이든 정부의 그 대외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지난달 말에 3월 30일에 발표하는 NT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사실 너무 기간이 작다. 왜냐? 1월 20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3월 말까니까 불과 이전에 트럼프 정부는 제대로 평가를 못했으니까 1, 2개월 정도의 이렇게 국별 무역 장벽 가지고 평가해서 보고서를 내려오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내밀었고 이번에 환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대외 정책의 목표가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책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중국에 견제하게 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환율 보고에서 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5년 교육정책법에서 BHS 법안대로 한다면 이번에 스위스와 베트남과 대만도 심층국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조작국으로 포함됩니다. 네. 대만은 반도체 굵기 관련해서 TSMC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번에 백악관에 초청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는 세 가지 요건을 이렇게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심층국으로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1988년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88년 환율 조작국이 처음 나왔던 근거가 되는 법에 있어서 보면 자, 요 2015년의 법과 1988년의 법과 교육청취법과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 간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2015년은 세 가지 요건만 명확히 걸리면 심층국이다. 근데 1988년의 종합무역법은 세 가지 요건을 걸리더라도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 조작하지 않았다. 징후하면 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왜 이렇게 뺐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 세 개 국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같은 특수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외형상의 이유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과의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 국가 스위스도 그렇고 대서양 동맹 때문에 유럽 국가의 복원 때문에 베트남은 지금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은 미국이 지금 인도와 베트남을 축으로 하는 소위 경제협력 파트너십, 소위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예. 이 국가를 조작부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대만이 TSMC로 해서 이 반도체 굵기에 여기를 영업하느냐 하느냐, 제조 공장에서 영업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적 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심층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이런 점이 얼마큼 크게 압력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에 굉장히 어떤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이금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굵기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이런 것이 어찌됐든 우리가 반도체에 의해서 한국 경제, 반도체 경기, 삼성전자, 삼성공화국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진데 불구하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그 대책 회의를 해서 결국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은 막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보조금 이거 줄 필요, 이거 보조금 줘야 지금 몇 년 후입니까? 3년 후, 5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싸움이 벌어지면 컨트롤 타워, 이정 이렇게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구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대책인데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환율 보고서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패권을 거는 의지가 담아있는 이런 측면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 요인보다는 마스 요인보다는 달러 가치를 결정할 때 머큐리 요인, 네. 소위 펀더멘탈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첫 발간된 환율 보고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에 20% 넘게 급락을 했고요.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상 조짐을 보일 것이다라고 미리 진단을 해주셨는데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4월 15일부터 폭락했는데요. 14일에 네. 비트코인 블랙마켓, 지하경제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해서 그때 사실 저 은퇴 시청자분께서 그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종을 보면 인버스 상품이 국내 대형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인버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상품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그러면 인버스 상품 레버리지 비율을 몇 번을 좀 치면 되느냐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이렇게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한 5배 정도의 레버리지만 갖고 있으면 인버스 레버리지요? 네.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돈은 버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사실상 종목 얘기 이런 걸 좀 잘 제가 안 드리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 종목 얘기하면 파장이 좀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좋든 나쁘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이 종목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냐 하면 그런 방송에 이렇게 심의상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종목을 봐야 매크로 사이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금융 상품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상태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인버스 레버리지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더 좀 10배나 한 20배로 이렇게 했으면 돈을 좀 많이 버셨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적인데요. 어쨌든 방송이 나가고 바로서부터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제가 예측이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근데 그런 조짐은 마켓 플레이어들의 이렇게 어조 지수를 보면 얘기하고 있는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시 크래시 이틀 사이에 20% 프레시 크래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5월 15일 날 장중한 때 64,788달러까지 갔거든요. 네. 마감은 저게 아마 63,000을 말 겁니다. 근데 장중에 지금은 한때 제가 보고 올던 시점에 5만 지금 1,000까지 내려갔었죠. 네. 이제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죠. 좀 너무 단기에 프레시 크래시에 오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이 사실 2017건 마찬가지로 마진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얻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에 따라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제가 투기자라 얘기하면 또 게시판에 막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투자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투기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주 이상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일에 방송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김치 프레미에 붙다 보니까 해외 매매협회에서 한국에 팔면 그대로 돈이 생긴다. 코인당 1,000만 원 생긴다. 특히 중국 사람이 아주 시장을 왜곡해 놓고 있다. 그래서 위안화 송금이 20배가 된다. 시중은행들이 방치한다. 사설 환전소에 위안화 송금이 붙자. 그래서 그런 방송이 나가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금융당국에서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아마 제시할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14일 날 이렇게 4월 14일 날 방송을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쪽에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들 세계에서 2017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24조 원, 증시보다 더 많이 거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관심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천정을 모르고 올랐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주말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플래시 크래시 현상을 보이면서 폭락을 했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아직 시장에서 제도가 바탕이 된 뭐든지 제도가 바탕이 된 이런 가격 변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제도와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과의 나타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격 변수와는 제도와 가격 변수 간에는 굉장히 괴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변화 가능성이 그만큼 뭐냐, 그만큼 변화무쌍한 이런 그 가격 변수 변동성이 스타일이 크다.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이 가격에 사실 이 가격이 이렇게 안정성을 이렇게 지키려면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해서 거래 대상이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소지가 적어야 됩니다. 네, 최근에 모든 면에서 세원이 다 포착되죠. 지금 뭐 이렇게 벽장 속에 숨기더라도 안 됩니다. 네. 저 조세 피적에 숨기도 안 됩니다. 스위스 비밀 창구에 은행에 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비트코인과 관련된 왜냐 제도가 소홀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탄로 소득이 된다. 이 문제는 아마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때문에 세금을 포탈한다 하면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밑에 계층들은 실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스퀘어링 이펙트, 상흔 효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보난자 이펙트, 행제 효과, 내 능력에 관계없이 뭐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대단히 보난자 이펙트가 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고 경활자선 기부를 많이 해서 상흔 효과가 있는 이런 그 상처를 낳고 있는 밑에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래 세금 안 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탈루해 하다 보니까 뭐냐 척결하는 거 척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사실 14일 후에 터키가 비트코인 거래 정지 24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짐이 난다. 거래 정지를 선언했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부 거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갈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 국세청 얘기하는데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 하는 이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소문에 의다 보니까 자 비트코인이 폭락하게 된 병역이 나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소위 여기에 주무부서인 사실 중앙은행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때도 파월 의장이 워싱턴 경제 클럽에 강의해서 네. 투기적 수요도 생각한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리 그리고 이주열 총재께서도 금요일 금통위에서 사실 그 가상화폐 같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뭐냐 지금 퇴절하게 되는 건 뭔가 해서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인민이라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주대로 해서 작년에 5월 달에 제시됐던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달러 도입하기 전에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야망과 함께 그러면 민간 사이드 비트코인 탈루 소득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건 철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잘 나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그 빌황에 의해서 네. 아키코스의 마진콜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고 있습니다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실 규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미국의 그 SEC에서도 이런 소위 차액 거래 결제, 그 다음에 미국도 그림자 금융, 가족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림자 금융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규제책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이 이틀 사이에 20% 프레시 크래시 발생한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의 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 일부 같은 경우는 마진콜이 레버리지 비율을 굉장히 크게 비람과 같은 레버리지 비율을 크게 됐던 이런 데는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콜이 발생하면 딜러버리지 다른 딜러버리지 과정에서 다른 데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 파급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기 가능성 이것이 단기에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세계 GDP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한국은 가장 많이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GDP 대비해서 1%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마진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모자라서 여기서 줄이겠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에 이틀 사이에 20%의 플래시 크레딧을 계기로 해서 각국들이 화폐 기능과 유틸리티 기능은 반드시 구별하는 시각을 이제 간다. 네. 이런 게 아마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가상화폐 관련된 우리나라도 금감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과 결부돼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감위의 가상화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2017년에도 세계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량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거래량이 21% 5분의 1을 차지했고요. 그렇죠. 이번에 다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서 증시의 거래 규모보다도 많이 할 만큼 네. 자금이 몰림에 따라서 세계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가이드라인, 이 문제는 한국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될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라든가 금감위에서 이 가이드라인 얘기할 때 정말로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으니까 잘 만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특히 화폐 기능과 관련된 기대 효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사의 결제수단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결제수단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어떤 기대 효과, 화폐로서의 기대 효과는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신 그 대신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연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시청자분이 지급결제, 화폐와 관련된 수단이 대응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은 사실상 기대가 많이 약화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결제수단 하는데요. 국민의 결제수단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발권력을 맡긴다. 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량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이 국민의 화폐 결제수단을 민간에 맡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 지표라든가 경제 성장 지표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못 산출하게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화의 잣대가 되는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M1, M2 아시죠? 통화는 M1, M2 이렇게 해서 유동성, 카이사인 준화폐 관련해서 들어가지고 유동성 개념에서 M3, M4, M5 그다음에 L1, L2, L3 개념 이 개념인데 이 비트코인을 통화량에 산출할 때 새로운 통화 지표를 산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입장이 중앙은행이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있는데요. 이건 네. 유틸리티 분야입니다. 유틸리티 분야를 어떻게 이렇게 될 거죠? 그건 사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 정리가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과 지금 결제수단을 사용했었으니까 이 비트코인과 나중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하면 결제 비중이 된다. 그럼 나머지 무수한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과 나머지 이더리움과 같은 시장에서 6개월 정도 거래 가격 피벗 레이트를 하면 비트코인과 센트럴뱅크의 결제 비율만 나오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센트럴뱅크 커런시가 결제 비율이 나오는 거죠. 네. 결제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 얼만큼 가치 안정성을 제공하냐 문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얼만큼 가치를 평가해 줄 것이냐. 이게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가이드라인,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에 나갔던 세 가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의 계절적 요인과 함께 환율 보고서 지정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